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제 진짜 어, 이번 2학기 때 사실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시민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혁명 파트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수업 때 해봤겠지만 시민혁명이 내용도 사실 복잡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굉장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수업상 그렇게 막 길게 길게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약하고 축약하고 막 줄이고 하고 막 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음, 그래도 내용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게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또 이제 시험 치는 데에도 되게 요약돼 있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딱 필요한 것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만 딱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번 우리 학습지랑 PPT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쭉 잘 따라오기만 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민혁명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하면 시민 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쭉 봤지만,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런 계급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던 이제 뭐 엄청난 대지주,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중소 이제 시민, 중소 지주층에 해당이 되고 뭐 신분상으로는 시민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뭐 가난한 서민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좀 있고 그런 시민 계급의 주도로 이제 절대 왕권이랑 그리고 특권을 보장한 신분 질서가 폐지되는 사회 요걸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영향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국가가 이런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는 계획을 마련한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먼저 영국혁명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시민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뭐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혁명을 볼 건데, 사실 시기상으로는 영국, 그 다음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 먼저고요. 그 다음 프랑스 혁명 이렇게 되지만 꼭 시기순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내용상 이제 영국 먼저 보고 그 다음 프랑스 보고 이제 미국 독립혁명은 뭐 시민혁명이라고도 또 볼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약간 독립 이제 운동의 좀 성격도 갖고 있어서 어, 우리 전형적인 딱 시민혁명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서 뒤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 혁명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요런 명칭을 좀 쓰는 걸 제가 좀 별로 안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은 이제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명예 혁명은 입헌군주정이 수립되어서 지금의 이제 영국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입헌군주제가 모습이 요때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교도 혁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청교도 혁명의 원인, 뭐 원인이라고 봐야 될지, 뭐 요인이라고 봐야 될지 일단 보면 젠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 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칼뱅파 신교도들을 이제 영국에 잉글랜드에 있던 애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에 있던 애들. 그래서 이제 청교도 이 젠트리라고 하는 애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뭔가 싶은데 이 젠트리들이 이제 뭐 중소 지주층이면서 나중에 고등교육을 다 이수해서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대학입니다.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 대학을 나와서 이제 전문 직종이 되는 거죠. 화이트 컬러직, 판검사 이제 아주 고위 이런 전문직이 돼서 이제 의회에서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데 얘들이 대다수가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얘들이 결국 이 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더 많이 찾고자 했고, 그래서 전제 정치를 굉장히 비판하는 주요 세력으로 떠올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 당시 이제 영국이 자기들이 설명하긴 했었는데 그 영국이 국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국교회 주의, 자기들이 국교회를 믿어라라고 엄청나게 강요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국교회라고 하는 게 뭐 이름만 달리 나온 거지 실상은 카톨릭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톨릭화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컸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신교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했다 정도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장로교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스코틀랜드에서 칼뱅파 신교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장로교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영국의 국교회주의 카톨릭화 이런 거에 반대를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반란이 일어난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전비,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는데 당시 이제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자신의 이제 전제 정치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니까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시기상으로는 제임스 1세랑 그리고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이게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꾸 목이 자, 혁명의 전개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 소집 나와 있어서 갑자기 좀 뭔가 싶은데 처음에 이때 의회를 소집한 거는 에스파냐의 전비, 에스파냐랑 이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왕의 정치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권리 청원이라고 하는 이제 왕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하는 거죠. 그런 청원을 올렸고요. 근데 당시 이제 왕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승인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그래놓고 바로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1년 만에 해산시키고 11년 동안 열지 않는 전제 정치가 아주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또다시 이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의회를 소집하게 됐고 요때도 또 열리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이제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 개선을 막 요구하게 되니까 또 듣기 싫어 해서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고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시민군이랑 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 구귀족 세력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내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하고 요때 뭐 내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걸 혁명이라기보다는 내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 왕당파들은 구귀족 세력이었고 의회파는 이제 시민군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처음에는 전쟁을 왕당파가 훨씬 잘 했겠죠. 그래서 우세를 보였었는데 항상 그럴 때 영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시민군에 등장을 해서 이 의회파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요. 그래서 찰스 1세,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를 궁궐 앞에서 광장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왕이 없어졌으니까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공화정이라고 하면 뭔가 대표를 뽑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제 왕이 죽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화정이라는 상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딱 수습하겠다고 또 등장한 사람이 바로 크로멜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호국경이라고 자기가 관직을 하나 만들어요. 이 호국경은 나라를 수호하는 기사란 뜻이거든요. 나라를 수호하는 기사, 뭐 이런 이제 호국경이라는 관직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종신인기로 아주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때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호국경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청교도주의자였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엄격한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 음주, 도박 뭐 이런 거 안 되고 뭐 유흥을 즐긴다거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왕정이 나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막 힘든 일 마치고 나면 뭐 치맥 좀 할 수 있고 나름의 그런 좀 해포도 풀고 막 그런 좀 자유가 있었는데 너무 억압해 버리니까 너무나도 엄격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뭐 완전 수도승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을 너무 품어서 이 결국은 들고 일어나서 그 크로멜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호국경을 이어갔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아들을 밀어내고 다시 이제 찰스 2세라고 하는 애를 찰스 1세의 아들이거든요. 찾아가지고 다시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그래서 왕정을 복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혁명을 그렇게 어렵게 막 전쟁까지 해가면서 성공을 시켰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시 왕정이 복구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권리청원 얘기를 좀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뭐 어떤 기부금, 차입금, 세금 등의 납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유인은 뭐 합당한 이유 없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 병사를 동의 없이 뭐 숙박시켜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렇게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권리청원은 아직은 이제 왕한테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권리장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비교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명예혁명 보면 그래서 찰스 1세가 찰스 2세죠. 찰스 2세가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아이고 오래 관리가 다 됐습니다. 제임스 2세가 이제 다음 왕위를 잇게 돼요. 근데 이 제임스 2세가 되게 철저한 카톨릭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카톨릭화를 꿈꾸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퍼져나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진압을 위한 상비군을 모집한다든지 그리고 카톨릭계 인사들을 막 등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됐고요. 근데 마침 이제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2세가 당시 이제 네덜란드를 통치하고 있던 윌리엄 3세 오렌지공 원래 이쪽 발음으로는 오레아네라고 합니다. 오레아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오렌지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 네덜란드가 신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서 의회에서 얘들을 그냥 차라리 왕으로 앉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임스 2세를 폐위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폐위를 해버렸고 메리 2세랑 윌리엄 3세한테 우리의 왕으로 와주세요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를 끌고 이렇게 막 쳐들어오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런던으로 진격을 했는데 제임스 2세가 그냥 빤스런 해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런던으로 들어와서 성에 들어와서 앉아요. 그래서 이게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성에 들어왔다 해서 무혈입성 해서 아주 뭐 명예롭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성공했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목이 뭔가 간질간질하네요. 그래서 이제 메리 2세랑 윌리엄 3세가 공동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혁명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긴 없지만 우리 책에서 봤었죠? 내용을. 그 내용을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죠. 대부분.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권리 청원이었다면 권리 장전은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 장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입헌군주제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왕이 있어도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라고 하는 거,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왕은 존재해요. 그래서 군주제지만 실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 다 헌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법이 더 위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프랑스 혁명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을 보려면 일단 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본적인 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절대 왕정 체제에서 사실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는 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제도가 모순돼 있는 이런 상황이 당시 이제 프랑스 시민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면 국왕은 당연히 가장 상위 존재이겠죠. 영순이니까. 근데 제1신분이 고위성직자, 그리고 제2신분이 귀족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데 세금 안 내고요. 간직 다 독점하고 뭐 사회, 경제, 뭐 정치적, 문화적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들은 뭔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죠. 그럼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치를 누리게 되는 애들인데요. 실제 국가의 재정을 다 뒷받침하고 이런 걸 다 재정을 책임지는 애들은 사실 제3신분인 시민입니다. 일반적인 농민,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인구의 98%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무거운 세금에 갖가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만 참정권도 없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져 갔다는 겁니다. 요걸 앙시엥 레짐, 그러니까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구제도의 모순 할 때 구제도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프랑스어로 불어로 앙시엥 레짐입니다. 레짐이 제도고 이제 앙시엥이 옛날 낡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앙시엥 레짐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제3신분이 불만이 계속 쌓여져 갔고, 시민계급들이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발이었다. 사례가 들렸나? 자, 이게 절대왕정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저 볼 때마다 막 정말 이 자태 때문에 놀라운데, 태양왕 루이 14세죠. 자, 그러면 직접적인 혁명의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가 사실 그 태양왕 루이 14세부터 해서 제가 아까 자태는 뭐 정말 좀 사실 꼴 보기 싫지만, 그 제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정말 최고급 엄청난 사치에 정말 다 몸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태양왕 루이 14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혁명이 일어났던 이 루이 16세까지 올 때까지 왕실 재정이 너무나도 파탄나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인물이죠. 그리고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루이 16세의 당시 왕비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아? 라고 아주 새침하게 개소리를 냈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유력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정말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던 가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아주 대단한 공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원래부터 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사치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데 실제 프랑스에 시집을 왔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왕실 재정이 파탄나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프랑스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누렸던 사치를 전혀 누리지 않았고 오히려 검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혁명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뭔가 이제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욕받이 대상을 찾아야 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를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패자들은 굉장히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도 되게 바보왕이라 불렸어요. 정치를 워낙 못한다고 해서 바보라고 해서. 근데 생긴 것도 약간 조금 멍청하게 생기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왕실 재정이 좀 파탄나 있는 상태였고 사실은 뭐 가뭄도 겹치고 그리고 프랑스가 또 당시 지금의 이제 미국처럼 약간 유럽에서 되게 지구방위대 역할, 유럽의 방위대 역할 좀 하면서 여러 막 나라의 전쟁에 막 좀 개입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이어지는 전쟁 때문에 이미 재정이 좀 파탄나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미국 독립 혁명에 프랑스가 되게 많이 도움을 줘요. 사실 자기들도 돈이 없어서 막 힘든 와중인데도 그 멀리까지 가서 막 미국을 도와주는 전쟁을 막 수행을 하거든요. 사실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왜 그랬을까? 라는 걸 보면 영국이랑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자신들의 의회에 해당하는 삼부회라고 하는 걸 소집을 했습니다. 삼부회는 우리 앞서 봤던 이제 새 신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 신분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라고 의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분 회의, 이제 3신분 회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걸 소집을 해서 이제 막 과세를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뭐 세금을 더 걷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제3신분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좀 아마도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원래 이 3부회의 이제 표결 방식을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원래 이제 표결 방식은 신분별 표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권 신분이 1신분, 2신분 있잖아요. 얘들이 각각 대표들이 한 표 한 표씩 행사를 하고 제3신분에서 대표로 한 표 행사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특권 신분인 이 1, 2신분이 힘을 합치면 항상 2표가 되고 제3신분은 항상 1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표결에 붙이면 무조건 제3신분이 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불합리한 거고. 그러니까 특권 신분층은 다 합쳐봤자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표를 2표 행사하는 거고 합쳐서. 근데 제3신분은 98%예요. 엄청난 되게 정말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표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신분이 항상 이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표결 방식을 머릿수 표결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별 한 표 이렇게 아니고 그냥 진짜 머릿수대로 사람 수대로 이렇게 표를 주는 걸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사실. 그게 맞지만 특권층은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립이 더더욱 커지게 됐고, 그러면서 제3신분이 요 이제 의회를 3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따로 자기들끼리 의회를 구성해 버립니다. 그걸 이제 국민의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테니스 코트가 있었거든요. 궁궐 안에.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가가지고 우리 요거 법 바꿔줄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해버려요. 그걸 이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하고요. 그러자 이제 국왕이 막 탄압을 하거든요. 병사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빡쳐가지고 우리도 얘들한테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이란 곳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스티유 감옥이란 곳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이란 곳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아우짓 한강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바스티유 감옥은 정치적인 억압의 상징인 거죠. 이제 억압의 상징, 구제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바스티유 감옥은 지하에 무기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고를 이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무기를 탈취한 다음에 시민군이 무장을 하기 위한 그런 그래서 습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이제 바스티유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라서 뭐 억압의 상징, 정치적 억압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습격을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하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시민군이 무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이 시민군이 무장을 한 상태로 이제 인권선언이란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의 내용은 우리 교과서로 잘 봤었고요. 그 내용 이제 분석한 거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뭐 천부인권, 갖가지 뭐 사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뭐 저항권 이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혁명의 기본 이념 중에 재산권이 포함된 것은 다른 거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긴 한데, 이 재산권도 뭐 물론 이제 사유재산제는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명시해 둔 것은 당시 요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이 이제 부르주아지인데, 그 부르주아지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고, 요때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시기는 외우기 되게 좋아요. 1789, 789입니다. 789. 그리고 뭐 제가 이거 월별로 이렇게 사실 굉장히 촘촘하게 일어났던 일이라서 그래서 한번 봤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뛰어넘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인권선언 발표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의회를 구성을 해요. 사실 이 시민 혁명했던 이 주도 세력 중에 온건파가 있었고, 또 이제 급진파가 좀 있었는데, 처음엔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좀 주도를 하게 되면서 입법의회라고 하는 걸 새롭게 이제 소집하게 됐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주변국들이 좀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같은 경우가 혁명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간섭을 심하게 해요. 특히나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굉장히 심하게 간섭을 했는데, 아마도 오스트리아의 이제 공주였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간섭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은 워낙 이제 프랑스의 주변국이었기 때문에 그 혁명이라고 하는 이 물결이 자기들 나라에까지 번져올까봐, 그러니까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이제 전염이 될까봐 그걸 좀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혁명을 빨리 저지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싸우자, 한판 붙자라고 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네, 뭐 말이 좋아서 혁명 전쟁이지. 당시 이제 프랑스가 철저하게 오스트리아나 뭐 프로이센이나 이런 주변국들에게 되게 두드려 맞는, 그러니까 방어전의 성격이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프랑스는 안 그래도 이미 생활이 힘들어서 식량도 부족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는 더더욱 뛰게 되고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식량도 더더욱 부족해지면서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졌고, 자, 파리 민중이 그런 상황에서 와, 안 되겠다 해서 왕궁을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나왔던 게 그거예요. 그죠? 요때 뭐 습격한 민중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났는데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우리 막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 빵을 주세요. 얘기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그런 썰로 남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나마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제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서 너무나도 전쟁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밀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대로 수습이 안 되는 와중에서 이제 온건파로는 좀 안 되겠어. 그래서 급진파들이 우리 빠르게 뭔가 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급진파가 바로 자코뱅파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국민공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국민의회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의회에 이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제 요걸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공회에서 한 게 이때 이제 왕정을 그냥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고 당시 이제 왕정을 폐지하면 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루이 16세를 잡아다가 공개 처형시켜 버립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마찬가지 같이 처형을 당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도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루이 16세가 막 시민군 막 하고 전쟁하고 이런 와중에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사실은 몰래 이제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 국민공회 막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공개 처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이 드디어 수립이 되었습니다. 요때 이제 사실 급진파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요 사람이 우리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영국에서도 사실 그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 청교도 혁명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공포 정치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도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사람이 이제 딱 정권을 잡았던 때가 잡았던 게 한 달 그렇게 막 이상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거의 뭐 한 달 동안 한 1000여 명 정도 죽였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기요틴이라고 하죠. 단두대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아주 너무나도 손쉽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툭툭툭 이렇게 아주 쉽게 단두대가 나오게 되면서 아주 처형이 정말 근데 이 너무나도 잔인한 게 이 기요틴에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게 다 공개예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잘랐는데 한 달에 한 1000여 명 정도 처형을 했다니까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계속 목 잘려 나가요. 그 광경을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자유나 이런 것도 또 억압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대파에 의해서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똑같이 자기도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처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한테 좀 맡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제 5명의 총재를 두는 총재 정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5명이나 되는데도 제대로 정치를 못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패했고, 자, 그런 와중에 전쟁에서도 계속 힘들었는데 또 이럴 때 영웅이 한 명 등장을 하는 거죠. 바로 전쟁의 신, 전쟁의 영웅, 엄청난 히어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자, 프랑스가 이제 처음엔 방어전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유럽을 역으로 공격해 나갈 정도로 굉장히 전쟁을 잘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러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나폴레옹이 아예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권은 꽤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총재 정부가 워낙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폴레옹이 좀 안정을 시키는 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이제 법전을 만들기도 했고, 이 법전은 사실 이름만 나폴레옹이 붙어서 뭔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되게 근대적인 여러 가지 인권이나 많은 법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열심히 혁명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 공화정을 만들어 놓으면 희한하게 또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다시 뭔가 왕정에 수립되고 이런 좀 계속 뭔가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말 공화정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요때 이제 국민투표의 찬성률이 거의 96%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만장일치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요때 쿠데타 일으키고 정권 장악했을 때도 통령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통령 역할을 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했는데 나폴레옹의 욕심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당시 이제 프랑스 국민들도 아주 열렬하게 지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업 때 다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 혁명이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설명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가고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